네. 그럼 아유 명민준 씨 경건한 마음으로 다 아이고, 해야죠. 허리춤을 그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허리띠 졸라 매는 겁니다. 골라매는 겁니까? 딱 정보 제대로 들으려고 각 잡고. 오늘은 제대로 한번 좀 들어봅시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됐었죠? 오늘 시장 지금 일주일 내내 뭐가 올라가는 건지 초전도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중국 갔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장세. 예. 자 오늘의 움직임도 그러면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형입니다. 네. 박근형입니다. 박근형. 예. 살몬 굿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썼네요. 저희 그 가족분입니다. 네. 가족분이세요? 매일 와주시는 네. 가족 같은 분이에요. 또 오라버니라고 쓰셨는데 여성분이신지. 남성분입니다. 남성분인가요? 네, 100% 확실합니다. 근데 왜 오라버니라고 썼죠? 네. 이분의 네. 뭐 좀 약간 퍼스널리티, 뭐 개성 같은 거긴 한데 저한테도 늘 오빠라고 하니까 이분은 뭐 그 예전에 오늘 게임주 몇 개 올라갔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게임을 엄청 했었는데 어릴 때 온라인에서 어떤 그 여자 캐릭터 분이랑 사귀었었어요. 온라인에서만. 네, 한 2주 사귀었거든요. 야. 인터넷으로 막 뭐 사랑해 하면서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이제 40대 중년 남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그분은 네, 사이먼 굿님 얘기하니까 아, 인터넷에서 성별을 모르잖아요. 다시는 못 만났어요. 안 만나죠. 그거 왜 만나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몰라요. 또 네. 어쩌면 또 그분 진짜 여성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 미련을 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 성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코스피는 장 초반 9.69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와 대형 IT,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주, 증권은행 보험 등의 금융주, 그다음에 게임주와 화학주 등이 강세 출발한 가운데 전일에 이어서 화장품과 면세점, 여행카지노, 백화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못 나왔는데 뭐 외부에서 보니까 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던 걸로 제가 네. 봤는데요. 에코프로 MSCI 지수 편입 소식 속에 2차전지 관련주는 보합권 등락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 압박 속에 2차전지 소재주가 낙폭이 확대됐고요. 다만 하반기 본격적인 발주 기대감이 있는 일부 2차전지 장비주들은 플러스권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 30억 불 발표가 오전에 나왔고요. 승용차는 전년비 27%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전년비 18% 하락, 그리고 석유화학도 전년비 38%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수출 현황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승용차, 반도체, 석유 제품, 뭐 주요 국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10일까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견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뭐 중심을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목별로 보면 뭐 중순이나 월말 정도에 또 집중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초기 10일까지만 가지고 뭐 많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제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제한적인 거래 속에 2600선 전후로 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전일 미국의 7월 CPI 발표 이후에 안도감에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채 채권금리 상승 부담 그리고 외환시장 변동성 속에 반응하면서 지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CPI와 그 다음에 쉘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거비를 뺀 뭐 CPI, 코CPI 등등이 나오는데요.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전 월비 정도로서는 많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대부분 다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금리는 이제 동결적으로 좀 많이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금리는 동결 쪽으로 가면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하는 거겠죠? 네, 당분간 뭐 동결을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금리 부분보다는 이제는 이제 경기 쪽이 안 좋다고 하면 더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고, 금리가 이제 인하가 당장 되지 않더라도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은 것이 시장에도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동결 확률은 90% 정도로 집계가 되고 9월 있습니다. 동결 확률이 90%. 네, 페드워치 쪽에서.
그래서 뭐 인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빠른 것 같고, 근데 인하는 내년 정도 어떤 시기가 되면 되겠죠. 네.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업종들이 오늘 반등세가 특징입니다. 자동차주와 게임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최근 조정 보이던 반도체 부품주나 장비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화장품, 로봇 등도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운수장비와 기계, 금융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매도 그리고 반도체 게임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그간 누적되었던 선물 매도가 조금 풀리면서 좀 안정화 찾는 것 같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운수 창고, 음식료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업종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세가 약간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약간 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업종별로는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 강세에 힘입어서 운수 장비가 강세를 보였고 부품주도 괜찮았고요. 뒤이어서 아까 잠깐 라면 말씀하셨지만 예. 음식료품 강세 기록 중이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63% 급증했던 농심이 장중 12%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삼양식품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가운데 기계업종 내에서는 LIG, 넥스원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CJ 대한통운이나 현대글로비스 등의 물류 운송주도 강세, 운수창고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 그룹주가 약세에 철강, 금속이 하락했고 유통업도 약세 기록 중이지만 업종 내에서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호텔 신라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매수세 속에서 업종별로는 디지털 콘텐츠와 통신 장비, 기계, 장비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와 일반 전기전자 약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진단, 신약 개발과 로봇 관련주들로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네. 화장품들이 뭐 어제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네. 어제 상한가 아마 화장품 쪽에서만 한 10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예, 오늘도 근데 화장품이 굉장히 좀 셌다는 거는 결국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 것 네. 같은데 그쪽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관련해서는 앞단에 조금 여러 가지 섹터를 조금 나누어서 이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 텐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제 어떤 단체 관광 비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6년 5개월 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기대보다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정말 중국인들이 돈을 쓸지가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열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은 오랜 기간 기다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 관련된 이 효용 때문에 영역을 비롯해서 뭐 항공, 호텔, 면세 대부분 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틀 정도 주가들이 꽤 올라온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차익실이 좀 나왔고요. 일부는 아직도 좀 버티면서 괜찮은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한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방한 인원이 연간 8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때가 별에서 온 그대 그 드라마 했던 2016년도인가요? 그때쯤에 그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치맥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한류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아주 불거지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도 있었나요? 그걸로 제가 네네. 베이징 가서 수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별에서 온 그대 다음에가 아마 태양의 후예죠. 태양의 후예. 네. 아 그때 기가 막혔거든요. 아. 그때 많이 왔었다. 근데 한국 군복만 입으면 그냥 무조건 군복 안 입어도 안 입어도 돼. 약간 얼굴 살짝 하얗고 네. 저처럼 살짝 키 크면 송중기 느낌. 이야 그냥 막 진짜. 번호 따고 거기는 이제 위챗. 위챗. 위챗은 그냥 물어보거든요. 네. 따자하오. 샤오진. 고품격 지금 경제 방송에서 자꾸 뭐 벌었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관광객이 많이 왔었는데. 네, 그때 대단했나 보네요. 네. 근데 뭐 그때라도 저는 안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 여튼 뭐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10일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전면 호요 발표를 기점으로 오늘 오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 기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크루즈선 정도면 이게 뭐 10명 오는 선은 아닐 거고 네. 몇 명 정도 실어날지 모르겠지만 크루즈면 엄청 대형 선박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야. 53척이 제주도로 온다고 이제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2016년 월 90만 명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수준까지 육박했던 방한 중국 관광객이 일단은 최근에 10,000명 미만으로 급강한 이후에 올해 6월 15만 명 정도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빠진 걸 생각한다면 일단 약 4배 이상 관광객 증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선호 섹터나 종목, 단체 관광객 없이도 개별 관광객 또는 일본 동남아 여행객 등으로 기초체를 길러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린 게 비중국 쪽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네. 좀 반응을 했고 중국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했는데 이게 열리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우시면 어제 이제 중국 아웃바운드 단체 여행 관련된 운행 재개라든지 월별 방한 중국의 관광객 추이를 나타낸 SK증권의 자료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한한령 이전에 월별 추이거든요. 중국 관광에 들어왔던 게 진짜 많이 줄었다. 많이 그러게요.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들어오면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등등등 뭐 면세점까지 좋았는데. 그 삼성증권의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 인바운드 추이나 향후 전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한국관광통계 쪽의 자료를 좀 인용해서 삼성증권에서 추정치를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는 이제 파란 색깔이 베스트 시나리오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 이전에 이제 뭐 월간 한 48만 명 정도, 뭐 60만 명 가까이 들어왔던 이 정도까지도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은데 삼성증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23년도 정도에는 한 160만에서 200만 정도 보는 것 같고 24년도 넘어가면 이제 좀 월간으로 많이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한국 방문의 단체 관광객 비중 추인데 이게 개별 여행이 지금 한 8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개별 여행이 83%, 단체 관광 여행이 지금 14.5%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빨간색 쪽에 단체 관광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약간 그 뒤에 그래프는 어떻게 갈지 봐야 되겠지만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단체 관광이. 근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별 여행을 와서 한국에 어디서 집결해가지고 한국에서 같이 다니는 이런 여행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개별로 와서 어디서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가는 그런 것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상품이랑 서비스만 이용하는 뭐 그런 들어와서. 식으로 뭐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개별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 내에서 모여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것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의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아까 사진에서 예. 차이나 인바운드 주가 연초 주가 회복인데 이게 8월 9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가요? 네. 수요일 종가 기준이니까 2020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호텔스나 파라다이스, 아모레 퍼시픽이 전부 다 100 미만이죠. 2020년 1월 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회복이 거의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올랐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좀 했겠죠, 그죠? 호텔 신라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오늘 9만 원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장품만 볼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최근에 그 뷰티 여행족이 한국으로 몰려오면서 중국인들이 고부가가치 의료 관광 쪽의 시장에 불을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산업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자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하나카드가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업종 카드 소비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한 달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의료업종 카드 소비가 약 2,5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2,500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거고요. 네. 지난 6월 한 달간 이용 금액은 6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5년간 월 이용액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 목적으로 외국인들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793억, 그리고 피부과가 567억, 종합병원이 344억, 그리고 작년 상반기 대비 이용금액 증가율은 피부과가 583% 증가, 성형외과가 358% 증가, 종합병원이 103%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합병원보다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미용 목적의 의료 업종에 관련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됐는데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강남구의 병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인데요. 이게 대부분 보면 미국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도 제일 많지만 그 뒤로 중국, 태국이 있고 있거든요. 네, 22년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게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태국들이 대부분 다 강남구 병원들이 대부분 다 종합병원보다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러시아도 한참 오다가 좀 오히려 줄었네요. 2019년 이때보다는. 그렇죠. 19년에 4,233 이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상당히 많이 가신 거예요, 줄었죠. 러시아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22년도 기준을 본다면 확실히 미국과 중국, 태국, 일본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 관광 들어온 거고요. 저 그래프 보면 진짜 중국에서 들어오면 기대할 만한 그런 룸이 굉장히 많다. 5만 3천 명에서 지금 8,800명 네. 수준이니까. 네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사진 띄워주세요. 예, 오. 미용 성형 텍스 리펀드가 됩니다. 원래 돼요? 원래 예전에 이제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됐었거든요. 뭐 물건 사고 이럴 때 텍스 리펀드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화장품.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미용 성형이나 관광 호텔 관련된 텍스 리펀드를 많이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매출이 3년 새에 4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미용 성형과 관련된 국내 어떤 외국인의 유입이 이게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돼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화장품 사러 오는 것보다는 뭐 국내 그 그룹의 앨범들 판매가 꽤 많이 늘었다고도 말도 네네. 되고 또 이렇게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미용기기 관련된 피부과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그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촌의 한 피부과가 올 한 달 동안 300명 넘는 외국인이 몰렸다고 하고요. 중국인들은 주로 이제 위챗, 샤오홍수 같은 등을 이제 통해서 들어오는데 주로 토요일 오전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보톡스나 필러를 많이 맞고 돌아간다고 하고요. 뭐 미용이나 탈모 전문을 하는 한방병원도 굉장히 인기라고 하고 최근에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합동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그 전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같이 전략을 발표했고요. 2027년 기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관광 수입 4조 268억 원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7,392억 원 규모니까 이 의료 관광이나 미용 쪽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중동 같은 경우도 전체 외래 관광객의 1% 정도에 그치지만 돈은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일반 외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에 비해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27%나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씀씀이가 좋고요. 네. 외래 관광객의 평균 체류 수가 10.5일인데 중동에서 오는 사람은 3.8일 이상 더 머무는 걸로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중동 의료 관광객이 평균 지출액이 약 1,500만 원 1인당 그리고 전체 평균의 6배를 지출하는 고부가 장기 체류형 외국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 의료 관광객 관련해서 정부 목표치가 70만 명까지 목표치가 되어 있고요. 과거에 19년, 18년도, 19년도에도 한 50만 원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27년도까지 70만까지 올리겠다는 거고요. 작년 기준 24만 명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목표치를 올려 잡은 거니까 이쪽에 부가가치를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기기 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 아이돌들이나 케이팝 그런 네. 가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막 글로벌로 많이 뻗어나고 잘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 팬들이나 그거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 이게 화장법으로 해서는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구나. 이분들도 우리 가수들도 시술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정보를 얻으면서 우리나라 오면서 좀 시술 쪽으로 그 외로 되게 놀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 남성들의 피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란다고. 아, 그러니까요. 명면 좀 피부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하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북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하얗진 않거든요. 무슨 저 알비노 뭐 모찌도 아니고 애가 이렇게 뻐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그렇죠. K 남성 모찌, K 모찌는 뭐 모찌가 일본어 아닙니까? K참 살떡. 박피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뭐 알 수는 없으나 K 남성입니다. 예, 아무튼 근데 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쟁이 또 많아지고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레이저 기기 시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뭐 유명한 써마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C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시술권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비싸지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와서 또 미용기기는 워낙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이 연어 예. 시술 관련된 그거는 엄청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 그리고 한국 들어오면 보통 슈링크 시술 이런 것들은 단체 관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등등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제시스 메디칼도 이영애 씨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 덴서티라는 제품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의 선호가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는 미용기기 회사들이 어쨌든 성장을 계속했고 주가도 좋고 네. 실적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 구간도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쪽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7월 기준 주요 국적사의 중국 노선 운항 지표입니다. 이 보시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년 7월을 100으로 놓고요. 100으로 놓고 수요 회복률이 보면 진에어가 그래도 76% 정도 수요가 좀 회복이 됐죠. 돋보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홍콩, 그다음에 제주 푸동 노선 운항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돋보이지만 나머지들은 아직도 뭐 50%대, 뭐 40%대, 60%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중국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단체 관광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단연 수혜가 면세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면세점의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최근에 상단을 한 20배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 밸류에이션 상단을 30배 정도까지는 확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하나투자증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뭐 딸공 중심의 시장에서 면세점 역할이 역시나 이제 중국의 유통상의 총판에 지나지 않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 이게 총판이 아니라 레저 사업자로서의 입지가 바뀐다는 점에서는 멀티플을 좀 높게 줘야 된다고 인정을 했고요. 마진 개선을 본다면 사실은 딸공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그다음에 FIT 이게 이제 개인 여행이거든요. 개인 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좋기는 예. 마진율이 그래서 면세점의 고객별 마진율은 그런데 어쨌든 딸공에 대한 매출이 큰 것보다는 단체 관광객 쪽이 더 좋은 거고요. 물론 이제 개인 여행이 많이 오면 더 좋습니다. 면세점 외에도 백화점의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백화점하고 면세점 같이 있잖아요. 네. 면세점은 카테고리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브랜드 재고나 이런 것들이 백화점에 비해 면세점이 약하죠.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내려와서 백화점에서 또 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화점으로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 관광객 중심의 시장일 때 롯데 본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27%까지 외국인이 매출 비중을 올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사드 이후에는 14%까지 빠졌다 하거든요. 네. 외국인 매출. 그러니까 이런 백화점도 수요를 본다 이야기를 한 것 근데 같고. 면세점주 최근에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랐잖아요. 네네. 면세점에서 뭘 사느냐? 면세점에서 뭘 사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면세점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마스크, 리어카로 한 트럭 사가고 저기 화장품 한 트럭 사가고 이랬으니까 2015년에는 뭐 그랬다고 치면 아, 그 지금- 마스크라는 게 이제 그 코로나 예, 말고 그냥 피부용 마스크. 피부 마스크, 예, 피부 예. 마스크. 그럼 지금은 와서 그렇게 폭발적인 뭐 물론 면세가 바닥인 거 말고는 그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프리미엄이 있냐? 뭐 살 게 그렇게 있어요? 검은 반도체? 김 사야지. 김으로 매출을 이렇게 땡겼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중국인들 인바운드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워낙 기저가 낮으니까 뭔가 튀어오르는 게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바닥에 대한 그거는 이제 데가. 지표는 좀 들어와 봐야 되겠죠. 네. 지표는 들어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항공주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항공사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 중국에 대한 그 단체 관광에 대한 민감도는 사실상은 다소 좀 약간 시장에서 너무 이제 오버한다. 약간 과장된 면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항공사별 여객 매출 비중입니다. 이게 보시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보면 대한항공이 12%, 아시아나가 17%, 제주항공이 12%,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이 뭐 7%, 4%, 14%.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사별로 보면 중국 쪽의 여객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가가 만약에 급등하면 이건 약간 단체 관광이 열린다고 해서 항공주가 그렇게 이것 가지고 튀어오를 만한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항공사 실적에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진 않다. 네. 그리고 아웃바운드 중국객 역시 우리가 이제 나갈 때도 중국의 비자 발급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 더 비중이 높은 쪽이 실적이 좋은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고 3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이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아니라 하더라도 3분기 정도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베이스로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다른 베이스로 봤을 때는 항공주는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뉘앙스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카지노 쪽인데요. 카지노. 이게 가치투자 클럽 쪽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카지노는 벌써 좋아졌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좀 바닥을 찍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고 파란색이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이 이제 약간 오렌지 색깔인데요. 역시 분기별 매출액이 바닥을 찍고 이미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매출액은 이미 이제 단체 관광 그 중국이 열리기 전부터도 회복이 됐고 아마 작년 연말부터는 일본 관광객이 많이 일본 들어와서 때문에. 카지노 쪽은 이미 많이 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일본 쪽도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카지노는 이미 바닥권을 찍은 게 벌써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카지노주도 같이 이제 좀 영향을 같이 받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 봤는데 네. 재밌는 그림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단순하게 이제 뭐 화장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기대감인 거죠. 실제로 들어와서 숫자 지키는 거 봐서 업종별로 좀 희비가 그때는 늦지. 늦어요. 그때 이제 주가들 주식 살려면 늦지. 민준 씨,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주식 사실 재밌자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뭐 돈 벌려고 뭐 화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죠. 행복한 게 우선입니다. 네,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숫자 나오려면 시간은 꽤 오래 걸릴 네, 거예요. 그럼 되죠. 왜냐면 여행 상품도 일려야 되죠. 또 실제로 또 뭐 비자 발급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네. 문제가 있고 또 들어오는 것도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뭐 엄청나게 들어오겠어요. 열릴 때 그렇죠. 조금씩 더 증가를 아니, 하겠죠. 초전도 텐 뭐 떠서 이미 뭐 났으니까 초전도 뭐 팔려서 좋죠. 그게 뭐 난 거 아니잖아요. 숫자 안 났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네. 네. 그나저나 이 라면 얘기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러는데 그건 좀 이따가 네.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뭐 JYP가 뭐 시간외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걸 못 보고 왔는데요. 네. 뭐 실적 발표는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보니까 그래도 컨센 대비는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장에서는 안 빠졌는데 네. 장 끝나고 시간에서? 나서 좀 많이 빠진 모양이에요. 제가 그 한번 얘기는, 찾아볼게요. 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뭐 핵심 광물 이쪽으로 좀 네네 가볼까요? 맞습니다. 뭐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반면 지금 이제 우리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이제 동박 핵심 광물 지정 기대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등이 이제 올 10월 안에 IRA 세부 규정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이번 발표에서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을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구리를 핵심 원자재로 처음 포함시킨 가운데 구리가 동박의 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IRA 뭐 어떤 동박이 핵심 광물로 아마 추가 지정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 동박 시장의 현황을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죠. 롯데 케미칼로 이제 롯데로 이제 인수됐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IR 자료입니다. 보면 확실히 이제 수요가 글로벌 전지박 수급이 이 공급이 조금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수요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지박 수급은 조금 이제 공급이 좀 더 우위로 보이는데 약간 오른쪽 보시면 북미나 유럽 쪽은 타겟 시장의 전지박 수급은 중국 제외해서 수요가 훨씬 더 이제 많기 때문에 동박의 쇼티지가 난다는 거죠. 네. 또 우리는 이제 중국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빨간색이 2022년 24년 넘어가면서 24년부터는 이제 동박 쪽의 쇼티지가 수요가 훨씬 더 공급보다 많은 미국 쪽과 유럽 쪽의 현황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동박은 배터리 4대 소재 중에 하나인 음극을 완성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IRA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것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하이엔드 동박 시장의 성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의 신생 배터리사 25년도 이후에 아마 진입이 본격화될 걸로 하이엔드 동박 시장의 성장률 연평균 80% 성장을 한다 보는 것 같고 북미 쪽의 하이엔드 수요 전망도 주행 특성 그리고 4680 배터리 양산 본격화 때문에 아마 24년 5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 이제 트리플 I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동박에 대한 수출 단가에 있거든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출 단가가 7월 대비 3.1%의 큰 폭 반등입니다. 이게 아직 10일치라서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코멘트를 남겼지만은 전 월비로 가격 반등률로는 2021년 6월에 플러스 3.7% 반등한 이후로 최대치 반등이 이제 8월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박 관련된 수출 단가가 반등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동박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뭐 SKC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네. 동박 관련주들이 좀 오늘도 2차 전지주가 대부분 조금 조정받는 상태에서 양극재가 조정받았는데 동박 관련주는 좀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MSCI가 이제 8월 정기 리뷰를 통해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의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뭐 비롯해서 종목들이 나왔죠. 사진 띄워주시면 어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 엔터 이렇게 이제 4개 정도가 들어갔고 들어갔고요. 빠진 게
이제 들어갈까 말까 했던 게 금양인데 못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빠진 게 이제 CJ, 예.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이렇게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라서 좀 가져와 봤는데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수급적인 이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 규모가 2,980억 달러. 이게 이제 2022년 12월 말 기준인데 이걸 갖다가 전일 원달러 환율 1,315원 적용하면 약 391조 9천억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인덱스 수요가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중을 이제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가 약 9,720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약 97% 정도가 유입되니까 의미가 있는 수급이죠. 얼마 기간 동안 들어온다는 거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예, 근데 규모 정도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거의 1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JYP엔트 같은 경우는 1,571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225.4%니까 JYP엔트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884억이니까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48.3%니까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855억이 추정이 되는데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146.8%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동 비율 상향 조정 때문에 MSCI EM 지수 내 비중이 0.069%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약 2,694억 정도의 인덱스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121.2%가 들어오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약간 시장에서 약간 이야기가 많이 안 됐던 건데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키움증권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MSCI 내에 한국 스몰캡 지수 편입이 따로 있습니다. 네. 종목이. 아까 그래서 큰 종목만 시장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국 스몰캡 지수 편입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큐렉소, 동훈아나텍, 한미사이언스, 뭐 아이센스, 메지온, 레이, 보로노이, 원텍 이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큰 종목도 큰 종목이지만 작은 종목도 MSCI 코리아의 스몰캡 지수 편입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된다. 중소형주니까 더욱이 또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편입이 이제 진행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좀 이건 참고로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이제 탄산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탄산 리튬이 이제 중국 쪽의 탄산 리튬 가격인데 최근에 보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1일 기준 톤당 24.5 그러니까 24만 위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좀 최근에 회복되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월 26일 이후에 약 23일 연속 하락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리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면 이 리튬과 연동됐던 몇 가지 회사들이 이제 상장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다시 빠지는 것은 3분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리튬 가격이 빠지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뭐 수소나 리튬이나 이런 탄산 리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흐름이 또 있을 수 있다. 판가 내는 것들이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3분기에.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JYP 좀 찾아봤습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네. 뭐 지금 종토방에서도 그랬는데 그냥 약간 MSCI 재료 소멸 이제 다 나왔다. 네, 다 나왔고 그럴 수 그 있겠네요. 네. 뭐 실적도 뭐 잘 나왔고 뭐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다 됐다. 또 그 저는 이거 제가 까부는 게 아니고 JYP 요 정도에서는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클로징벨에서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위치가 A2K 성공에 대한 기대감 요게 많이 좀 반영이 됐었던 주가 위치였는데 A2K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A2K? A2K? 모르잖아요. 데뷔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A2K가 생각보다는 잘 안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미 좀 뭐 드네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죠. 네. 뭐 올리면서도 A2K 성공하면 이제 무슨 전 세계적인 레이블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위치가. 근데 이제 뭐 재료도 다 나왔고 A2K 그냥 뭐 미지근하고. 아니요, 나올 재료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박진현 씨가 신보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박진영 이거 미래 성장성 보고 가는 건데 박진영 씨가 춤추면은 뭐 얼마나 몇 년을
뭐 지금 난 뭐 여자가 있는데 있지가 더 오래 추겠습니까? 박진영 자꾸 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박진영 씨 명곡이 많습니다. 박근영 너무 씨요? 좋죠. 박근영 씨. 박근영 씨. 명곡이 많아요. 자, 약간 뭐- JYP는 아마 그런 이유들로 네, 지금 10% 정도 떨어지고 시장 있습니다. 외에서. 네. 자, 그리고 뭐 로봇과 AI도 좀 볼까요? 네, 저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인 테크맨 로봇, 그러니까 TM 로봇이라고 불리는데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TM 로봇은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트윈 솔루션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플랫폼을 결합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나옵니다. 그냥 들어보면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봇 프로그래밍 시간을 70% 그리고 사이클 시간을 20% 단축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TM 로봇과 엔비디아가 뭔가 한다 뭐 이런 추진 소식이 나온 것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은 로봇의 동작과 작업 환경을 가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협동 로봇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효과를 갖추고 있다 알려져 있고 해당 기술은 협동 로봇의 인식과 동작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가상 작업 공간 내에서 뭐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모멘텀을 갖고 약간의 뭐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이라든지 지능형 AI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자동차와 부품사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품사들의 움직임은 올해도 상반기에도 괜찮았었는데요. 다시 좀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0일 어제 같은 경우에 한원 시스템이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오면서 이 주가가 13.73% 어제 이제 한원 시스템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어제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의미 부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의 원인은 완성차가 비용 보전 비율을 높여줬다. 그게 뭐냐면은 현대기아가 이제 뭐 좀 좋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부품사에다가 뭐 단가에 대한 압력을 놓고 뭐 낮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원 시스템의 서프라이즈 발표가 이 현대기아의 완성차들이 비용 보전 비율을 높여준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은 최근 부품사의 주가 하락으로 완성차의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제기됐었는데 한원 시스템 실적 발표를 해서 이게 불식됐다는 코멘트를 삼성증권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비용 보전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70% 정도의 비용 보전율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85%까지 비용 보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고요. 한원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어떤 A란 제품 만들 때 이 원가가 한 뭐 1,000원짜리를 한 700원 정도 원가를 들었으면 네. 예전에는 1,000원짜리 원가면 한 700원까지는 보존을 해줬다가 네네, 지금 이제 네. 850원까지 해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보존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네. 비용 보존 주기도 1년에서 반기로 단축시켜줬고 보존해주는 영역을 원자재 가격 외에도 물류비나 인건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시켜준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부품사 단가 정책의 변화를 느끼는데 결국은 완성차도 실적 호조가 되면서 함께 부품사에 대한 단가 정책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4년까지는 한국과 미국, 인도의 전기차 생산 관련된 대규모 동반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인 미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현대기아의 호실적도 내연기관차 투자 회수기 진입 그리고 제품 믹스 향상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높고 부품사의 투자 동료를 위해서라도 아마 단가 정책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처 다변화 모멘텀을 겸비하고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를 단기적으로 선호한다면서 대형 부품사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중소 부품사 중에서는 SL, 화신, 성우하이텍, 대원강업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으로 BSA를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가 다른 외사로 이제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의 스페인 전기차 공장에 연간 50만 대 규모의 BSA 이게 이제 배터 시스템 어셈블리라는 건데요. 이걸 납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가 2022년부터 급증했고 올해 목표는 약 53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 이어서 GM 등에서 BSA 수주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올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시스템 단위의 발주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개별 단위라 아니라 전체 통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단위 수주에서 가장 또 큰 부분이 역시 BSA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비스가 잘하고 있는데 2022년에 유럽 완성차량 1조 원 수주도 있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급증한 해외 수주가 내년까지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연간 1조 원 매출로 예상된다는 점이고요. 2025년에서 26년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이상의 대량 생산을 각 그 모델별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브랜드별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듀얼 소싱 과정에서 한국 부품사의 대량 수주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품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자, 라면으로 라면 한번 호로록 가볼까요? 쩝쩝.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마감 시황 때 저도 이제 음식 영업종이 대부분 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텐데 네. 삼양식품이나 농심 이 정도는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다 이미 이제 제가 예견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역시 이제 라면 업종들은 3분기 이후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농심 자료가 나왔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8월 10일 날 때 농심 실적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23년 2분기와 22년 2분기 비교가 되어 있는데 매출액은 약 10% 정도 늘었지만 10.8%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40억대, 43억 정도 수준에서 537억으로 늘었으니까 1163%가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이. 1100%가 넘었다고요? 네네.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43억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537억이니까요. 1163% 늘었죠. 저거는 그 10배 넘게 는 거예요. 21년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게 평균인지 작년에 원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작난 특별히 거지. 안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에. 뭐 근데 어쨌든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그렇게 했다고요. 농심의 실적이 좀 당황스러운 실적이 나왔는데 당황할 정도로 잘 네, 나왔네. 그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나온 게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해외에서 잘 나왔다는 거죠. 아, 그 제가 그때도 농심하고 상심 말씀드릴 때 해외 관련된 부분에서 농심을 봐야 된다 말씀 분명히 드렸던 거고 그때 방송 때도 네. 특히 북미 쪽 이익이 잘 나왔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먹태깡 있잖아요. 그거는 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매출 기여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 그 먹태깡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거든요. 네네. 매출액은 뭐 해봐야 뭐 10%도 채 않는 10% 늘었나? 하여튼 756에서 837로 갔으니까. 뭐 원자재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때는 또 원자재가 엄청나게 비쌌을 수도 있잖아요. 단가가. 미국에서 신라면이 급성장했대요. 신라면이. 네, 그래서 월마트 등 미국 대형 거래처를 대상으로 주력 제품을 공급하는. 네, 뭐 코스트코나 이런 쪽에 미국 쪽에 신장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신라면 맛있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노래, 나는 뭐 진라면이 음식, 더 좋아요. 진라면? 아까 튀김우동 드시던데 농심. 아까 내가 그거 먹은 건 맨날 진라면 먹다가 아, 네, 이제 좀 진짜 새로운 거 좀 먹고 싶어서 근데 급하게 올 때는 너무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이걸 할 수 있어 네. 안 매운 걸 먹습니다. 안 매운 거. 네.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주요 원재료 관련된 가격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밀이거든요. 밀. 네. 쫙 빠졌잖아요, 그죠? 밀. 밀 가격이 저렇게 빠져있으면 살짝 고개를 들긴 했지만 엄청나게 올랐던 국면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뭐 그리고 원당은 조금 올라갑니다.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커피는 가격이 좀 오른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이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아마 좀 빠진 원재료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도 그런데 결국은 농심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삼양식품을 봐야 되는데 IBK 투자증권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낼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실질적으로 라면 쪽에서는 해외 진출 확대나 고물가 시대 가성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대표적인 성장 품목인데 여기에서 글로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역시나 국내보다는 판매 마진율이 해외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향식품과 농심 중에 뭘 볼 거냐 둘 다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농심을 봐야 된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삼양식품이 지금 수출 비중이 70%예요. 국내가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 삼양식품이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삼양식품이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수출이 70%까지 올라오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으로 회복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농심이 지금 해외 법인 비중이 지금은 농심이
별로 안 됩니다. 농심이 해외 비중이 지금 29%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해외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 사용식품은 70%까지 이미 차 있고. 그러니까 농심이 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지금 농심의 한국 법인의 과거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3.4%인데 동기간에 해외 쪽의 매출 법인 비중은 6.4%니까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의 미국 법인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이익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은 잘하고 있는데 해외 비중이 이미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심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본다. 이런 더 이야기.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는 룸이 좀 거죠.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농심의 북미 실적 추이 전망과 최근에 삼양식품 면 수출액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농심의 북미 수출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북미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심 쪽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평가를 IBK증권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라면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런가? 아, 미국은 얼마씩 팔아요? 저 호주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었던 라면 가격보다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두 배 되나? 잘 기억, 2배 정도, 1.5배, 2배? 그 정도 됐던 것 비싸게 같아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라면이라는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네, 있는 근데 서민 약- 음식. 근데 약간 미국은 그럴 필요 없죠. 조금 더 그런 이미지가 덜 하니까. 오히려 너무 싸게 파는 게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싼 이미지 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중국어 써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한국어 써 있어요. 스파게티와 비교해서도 전혀 더 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정부의 공고 때문에 가격을 내린 적도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은 안 내렸어요. 다른 브랜드를 내렸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안 내렸거든요. 핵심 주력 제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내리긴 했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이야기되는 이익의 하락은 거의 없다.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라면의 요리화. 알겠습니다. 자, 한 섹터만 더 볼까요? 한 섹터만 좀 더 볼까요? 네. 뭐 우주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예, 여러 반도체도 가지 있고. 아주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죠. 반도체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제 뭐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8월호에서 올해 내내 이어진 한국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고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물량 회복 흐름에 주목을 한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5월 8.1% 그리고 6월에 21.6%나 각각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물량 증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에도 증가가 예상됐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적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다. 올해 들어서 가장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금액도 10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니까 이제는 물량이 이제 반도체도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세 가지 차트만 좀 보시죠.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메모리 수출 금액입니다. 보시면은 메모리 수출 절대 금액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제일 오른쪽 파란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한번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성장률도 보면 일단 바닥권에서 확실히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도 올라옵니다. 그죠? 확실히 이제 물량도 올라가고 수출 단가도 올라오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디램 수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디램 수출 금액인데요. 네, 요것도 보시면 막대 그래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시면 디램 수출 약간 금액도 올라가네. 올라왔죠. 그리고 성장률도 플러스권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피를 하고 있고 디램 중량 기준 수출 단가도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흐름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플래시 메모리 수출 금액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보여주시면 네, 플래시 메모리도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온 게 보이고 수출 금액도 올라왔죠. 성장률도 올라오고 플래시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세가 보인다는 거고 역시 이제 HBM 관련해서 마찬가지고요. 또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폴스는 AI 열풍 때문에 HBM 공급량이 24년까지 연평균 105% 증가할 것이다. 트렌드 폴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4년까지는 AI 개발에서 당연히 HBM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역시나 수요가 HBM 쪽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동원하나텍, ISC, 월덱스, 한미반도체, LOT 베큐um, 뭐 PSK 홀딩스 등의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엔비디아 이제 실적 24일에 나오니까 그거 따라서 또 방향성 한번 더 정하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24일. 24일, 24일. 네. 오늘이 11일이죠? 11일. 한 2주 남았네요. 좀 남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해요. 24일인데. 네. 기억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도 미리 미리 대비. 대비 준비. 대응의 영역. 예. 네. 자, 우리 박근형
부장님과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주말 또 간만에 제외한 우리 아드님과 함께 좀 보내셔야 되겠군요. 어제 3주 만에 일단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어제 제가 진짜 태풍을 뚫고 논산을 내려가가지고 네. 아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뜨거운 부정. 그 막 눈물 그 아드님 딱 보시고 막 눈물이 막 나왔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군대 갔는데 3주 만에 나왔어요. 3주 만에.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어떤 혜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뭐 어떤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보다는. 복무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네. 이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 국가에 너도 어떤 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라. 그리고 스스로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뭐 그런 말을 해줬죠. 그럼 월급 다 반납하시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진 않죠. 예.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아드님이 아주 그 생활력이 강합니다. 대단하시네.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네. 코더. 예, 지금은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사회에 뭐 공헌을 해야죠. 뭔가 자기 역할로서 그리고 훌륭한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한 아들로 자라거라. 이렇게 네. 기르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공헌하다 보면 돈도 잘 벌겠죠. 멋지십니다. 네. 네. 뒤에 어떻게 패널분이 안 오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행복한 가족 제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